네, 안녕하십니까. 조대우입니다. 이번 시간 운영체제 7번째 시간이고요. 분산 운영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평소랑 좀 다르게 제가 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보통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조금 색다르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비켜서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색다릅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 저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달려가셔서 합격이라는 영광을 여러분 손에 받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의 힘든 과정을 생각하지 말고 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기쁨을 항상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즐기신다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진짜 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제 오프라인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차고 강의실 뒤쪽에서 수업 시간에 맞춰서 제가 등장을 할 때 노래 한 곡을 이렇게 부르면서 등장을 해서 수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때는 사실 참 오프라인 그 시장이 상당히 컸었고 많은 학생들이 이 정보 처리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임용고시,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는 임용고시의 가산점이 상당히 높았고, 또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도 이 정보 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들었었죠. 그럴 때는 정말 보람도 있었고, 또 너무너무 수업할 때 재밌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제 앞에 없잖아요. 물론 저는 이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 카메라 렌즈의 렌즈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죠? 그 렌즈를 보면서 모든 학생들의,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눈동자를 제가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을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열심히 쳐다본다는 느낌으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분산 운영체제인데요. 자, 분산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 분산 운영체제와 분산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조금 분산시켜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운영체제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하나 둘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 5.1 단원 첫 번째에 이제 다중처리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다중처리기. 자, 우리는 지난 전자계산기 구조나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다중처리기다. 다중이라는 말은 멀티라는 뜻이고, 처리한다는 말은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는 CPU예요. 그렇죠? CPU를 다른 말로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중처리기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서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컴퓨터는, 자,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자체가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CPU라고 하는 Central Processing Unit라는 중앙처리 장치는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의 어떤 처리 속도나 연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매일매일 그런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용량을 늘려보기도 하고, 또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버스의 그 속도를 늘려보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IQ가 높아야 되겠죠. 컴퓨터의 두뇌가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CPU라는 그 두뇌를 계속해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두뇌를 개발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PU라는 두뇌를 계속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뭐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머리에 IQ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여러 사람의 머리를 합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이 CPU를 여러 개를 넣으면 어떨까? 그죠? 자, 똑같은 IQ, 똑같은 두뇌를 가진 CPU를 여러 개를 장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다중 프로세서, 또 운영체제에서 CPU를 여러 개를 두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이 분산 운영체제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다중처리기라는 개념 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여러 개라는 뜻이죠. 자, 개념은 각 프로세스는 자체 계산 능력을 가진다.
CPU가 여러 개라면 한 개 한 개의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을 가지면서 여러 프로세서는 하나의 공통된 기억 장소나 각각의 독립된 기억 장소를 가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CPU가 프로세서가 여러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CPU 1, CPU 2. 요즘 여러분들이 왜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CPU가 2개 또는 3개란 얘기예요. 그럼 3개의 CPU가 3개의 프로세서가 있다면 하나의 공유 메모리를 두고 이 CPU 3개가 그 메모리를 같이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CPU 하나마다 메모리를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두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간결합과 약결합에 대한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다중 처리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 프로세스들은 프로세서나 주변 장치 등을 역시나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CPU라는 아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컴퓨터 내의 장치는 하드디스크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주기억 장치라는 메모리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CPU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여 실행 시간이 감소되고 전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은 다중 처리기를 쓰는 이유는 컴퓨터의 처리 속도나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중 처리기를 사용하게 되겠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연결 방식, 이런 프로세스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시키느냐. 그 첫 번째가 이제 공유 버스. 공유 버스라는 게 이제 데이터 전송로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CPU라고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디로 이동을 할 때, 나의 어떤 데이터를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듯이, 공유 버스라는 것은 여러 개의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자체를 버스를 통해서 전송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장치 연결이 단순하고 장치 추가가 용이하고 한 시점에서 하나의 전송만 가능하고, 버스에 이상이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돼 버리죠. 전송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시스템의 전송량이 버스의 전송량에 의해서 제한된다.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얘기는 아니지만 프로세스 연결 방식의 그 첫 번째가 공유 버스 방식이 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 연결 방식에서는 두 번째 크로스바 교환 행렬,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각 기억 장치마다 다른 경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핵심적인 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억 장치를 동시에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크로스바 교환 행렬이다. 크로스바 교환 행렬이 뭐예요? 라고 묻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스바 교환 행렬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억 장치를 동시에 크로스바 형태로 크로스시켜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크로스바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좀 복잡해지겠죠. 자, 이러한 장단점을 통해서 크로스바 행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나온 하이퍼큐브. 자, 하이퍼큐브에 대해서는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연결할 수 있으며 확장성이 좋다. 큐브 단위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많은 프로세스가 연결될 경우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큐브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장치가 많아지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 있겠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세 번째, 하나의 프로세스에 연결되는 다른 프로세스의 수가 n개일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총 2의 n승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그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컴퓨터에서는 이 n개라는 의미, 이 n개라는 의미가 사용되면 항상 요거 2n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교재에 2의 n승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n개가 들어가서 2의 n승계. 다시 말해서 8이 들어가면 2의 8승계.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128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될 경우에는 7개의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2의 7승이 128입니다. 그렇죠? 자, 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이제 다중 포트 기억 장치라 해서 많은 수의 프로세서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다중 포트, 포트가 여러 개라는 뜻이겠죠. 자, 결국 이번 페이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중 처리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공유 버스, 크로스바, 하이퍼큐브, 다중 포트 기억 장치 4가지가 있으니까 프로세스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또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방식 중에서 크로스바 교환 행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게 무슨 방법이냐라고 물어서 답이 크로스바 교환 행렬인 답인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자, 다중처리기 운영체제. 다중처리기 운영체제의 구조 중에서는 그 첫 번째가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처리기라 그래서 주종 처리기라 합니다. 주인과 종이 있는 형태의 처리가 되겠죠. 자,
자, 하나의 프로세서를 마스터로 지정하고 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들은 슬레이브, 그죠? 종으로 지정하는 구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자, 이 부분에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 하는 일이 뭐고 종이 하는 일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오너가 있고 또 직원들이 있겠죠. 오너를 주라고 하면 직원을 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주와 부가 있듯이 주와 종이 있겠죠. 그러면 주가 할 수 있는 일과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겠죠. 자, 그러니까 주 프로세스가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된다는 특징은 아무래도 개인 사업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사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출근을 안 하면 직원들이 뭐 그 사장님만큼 이렇게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주가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자, 주 프로세서만 입출력 수행하므로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주만 입출력을 사용할 수 있고 종은 입출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종은 뭐만 하느냐? 종은 연산만 담당해요. 자, 이 녹색 부분으로 제가 색칠해놓은 부분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종 처리기에서는 주 프로세서의 역할은 입출력하고 그 다음에 연산하고 두 가지를 모두 다 담당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종 프로세서의 역할은 뭐다? 연산만 담당할 수 있다. 종 프로세서는 입출력 담당을 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별표 해놓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다중 처리기 운영체제 구조에서 주종 처리기, 마스터 슬레이브 처리기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시험에 나올 때마다 주로 나왔던 게 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리고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내용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분리수행 처리기. 이것도 이제 기사에서 몇 번 나왔던 문제고요. 주종 처리기의 비대칭성을 보완하여.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이 구조라는 자체가 주와 종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주는 입출력과 연산을 둘 다 할 수 있지만 종은 연산만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비대칭 구조인데 분리수행 처리기는 이 주종 처리기의 비대칭을 보완해요. 각 프로세서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진 구조로서 이 분리수행 처리기로 한다 그러면 주와 종이 똑같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읽어봐 주세요. 자, 대칭적 처리기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하나의 운영체제를 공유하여 하나의 운영체제를 어떻게 한다? 공유하여 얘는 독자적이라면 얘는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대칭적 처리기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른쪽에 오답 쪽지를 통해서 그죠? 틀린 답으로는 뭐가 나왔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중처리기의 세 번째 주종처리기. 이번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주종처리기에서 주와 종의 역할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핵심 키워드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프로세스의 결합도.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 별표 한 3개 정도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자, 프로세스의 결합도는 앞서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약결합 시스템과 간결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텍스트 설명은 상당히 많지만 그림을 제가 따로 그려봤는데, 그죠? 그림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처리기, 프로세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다중 처리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프로세스는 항상 여러 개예요. 여기도 여러 개죠. 그죠? 근데 메모리가 있다면 항상 그 CPU라는 애는 주기억 장치인 메모리가 없으면 CPU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CPU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한테 항상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죠?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모리를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쓰일 경우에 프로세스 하나당 메모리를 한 개씩 독립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이런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 프로세스가 여러 개인데 메모리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약결합 시스템이라 하고, 메모리 하나를 서로 공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간결합 시스템이라 한다. 메모리 하나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쓰니까 결합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버릴 수 있잖아.
그죠?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결합력이 약하다는 뜻이죠. 약결합의 의미와 강결합의 의미 별표 3개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책에 여러분 교재에는 그림이 없죠?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약결합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면 자, 메모리 하나를 서로 공유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강결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핵심 키워드를 읽어보게 되면 자, 약결합 시스템은 각 프로세서마다 독립된 메모리를 가진 시스템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 한다. 독립된. 여기에 키워드가 되겠죠? 자, 독립된. 자, 독립된 메모리를 가진 시스템으로 다른 말로 분산 처리 시스템을 한다. 뭐가? 약결합 시스템이. 그죠? 자, 둘 이상의 독립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망을 통하여 연결한 시스템이다. 독자적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독립된, 독자적, 그죠?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메시지 전달이나 원격 프로세스의 호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각 시스템은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전부 다 말 속에 독립적, 독자적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충분히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키워드로 독립적이란 말만 기억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간결합 시스템은요. 자, 동일 운영체제 하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한다. 하나의 메모리를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이 하나의 메모리를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간결합 시스템이라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다중처리 시스템이란다. 자, 약결합은 분산처리 시스템이 키워드가 되겠고 간결합은 다중처리 시스템이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프로세서와의 시스템을 제어하고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항상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여기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하므로 프로세스 간의 결합력이 강하게 되고요. 공유 메모리를 차지하려는 프로세스 간의 경쟁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서로 막 같이 막 이용하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버벅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간결한 시스템의 숙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약결합과 간결합 시스템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조금 그려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립니다. 그죠? 반드시 책에다 그림을 그려두세요. 화면 일시 정지시켜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약결합 시스템과 간결합 시스템을 따로 구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였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풀린의 분류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영어 약자를 잘 기억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SISD라고 하는 것은 Single Instruction. 이것도 아마 전자계산기 구조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 그래서 SISD. 그 다음에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그러니까 instruction은 명령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명령으로 멀티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쓰느냐 말 속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풀린의 분류라는 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풀린의 분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SISD, SIMD, 3번 MISD,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자를 정확하게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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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멀티, 싱글, 멀티, 멀티.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1 단원의 다중처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5가지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단원은 분산 시스템입니다. 이제 분산 처리기가 아니라 다중처리기가 아니라 이제는 분산 시스템이에요. 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분산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사 친구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꼭 학생들의 그 공통점이 있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온라인 강의에서 손 들어보라니까 좀 이상한데. 시험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한 3개월 남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손을 드는 사람이 정말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장님 온라인 강의인데 무슨 손을 들으라고 하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좀 식상한 얘기이긴 하지만,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그 스타일을 많이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강의실에서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 이렇게 했을 때, A형은 이렇게 든답니다. A형은 이렇게 좀 소심하니까 좀 쑥스러워서, 자,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O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O형을 이렇게 들고, AB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요, 이렇게.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죠? 자, B형은 어떻게 됩니까? B형은 팔짱을 딱 끼고, 아씨, 왜 들어라 하지? 이러고 쳐다본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수업이 지루할까봐 좀 웃기는 얘기 할 때는 웃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가 내려 빠졌죠? 분산 시스템? 그쵸. 그 기사 친구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듣잖아요. 자꾸 이렇게 딴 데로 세면 안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 재밌는 강의를 이게 여담을 듣기 싫으면 이렇게 스킵해서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또 재밌게 들어주는 게 오프라인만큼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변명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시험 그 기간이 3개월 남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주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3개월 남았는데 벌써 운영체제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아주 대단히 박수를 쳐드립니다. 자, 시험기간 2개월 남으신 분. 자, 2개월 남으신 분도 박수를 쳐드립니다. 자, 2개월 정도 남았으면 지금 운영체제를 듣고 있다면 자, 남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 과목, 그 다음에 데이터통신, 정보통신 개론까지 이어지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기간 한 달 정도 기간을 앞두고 문제 풀이로 마무리 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한 달 남으신 분. 자, 한 달 남으신 분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시험이 한 달 남았다. 뒤에 두 과목에 그죠? 소프트웨어 공학과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또는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개론을 다 들어야 되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까지 들어야 되니까 조금 빠듯하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이 지금 한 2주밖에 안 남았다. 또는 1주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아직 본강을 다 못 들었다. 지금 운영체제 강의를 듣고 있다. 하루에 강의를 한 3개, 4개씩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좀 빠듯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가 사실 본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기출문제 풀이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부분들을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서 제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최소한 시험 치기 전에 한 2주 정도는 반복해서 계속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문제 풀이를 열심히 들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분산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말이 딴 데로 샜는데 꼭 보면요.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에 학생들이 몰려요. 그죠? 기사 친구의 메인 서버는, 그죠? 메인 서버가 만약에 한 대 있다. 그러면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제 강의를 들은다 그러면 이 서버가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버퍼링도 많이 생기고 어떨 때는 강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시험 기간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시험 기간이 몰리게 되면 학생들이 그때서야 접속해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 수가 많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기사 친구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놨다? 전국적으로 서버를 분산시켜놨다는 얘기죠. 분당 지역, 그죠? 서울의 노량진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 그리고 충남, 그죠? 전남, 그리고 경북, 경남 이 지역에다가 한 6, 7개의 서버를 분산시켜 놓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접속자 수가 많더라도 그런 끊김이 없이 여러분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분산 처리해서 시스템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제주는 없는데 제주도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가까운 이제 전남 지역이나 또 경남 지역이나 이쪽 서버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받고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발전을 하면 그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해외에도 서버를 몇 개를 두고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사실 저도 해외를 나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이 IT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는 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너무너무 스트리밍이 많이 걸리고 버퍼링이 많이 생겨서 힘들어서 잘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질을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그죠? 해외에서도 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들어 준다면 유학생들이 이제 해외 가면 별로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을 경우에 밤에 집에서 이 정보 처리를 미리 준비를 해서 귀국과 동시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분산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설계의 목적은 뭐다?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를 하나의 자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자원을 공유하고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분산 시스템의 설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특징은 약결합 시스템이 주로 사용됩니다. 분산 시스템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간결합 시스템 뭐라 그랬어요? 자, 간결합 시스템은 다중 처리 시스템이죠. 약결합 시스템은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은 약결합 시스템이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점진적 확장이 용이하다는 거죠. 제 서버가 만약에 더 몇 군데 더 필요하다. 만약에 갑자기 저기 뭐 울릉도 지역에서 정보 처리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울릉도에 서버를 탁 두면 되는 거니까. 그죠? 확장이 용이하고 제한된 자원을 여러 지역에서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 지역에서 공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작업을 병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빠른 반응 시간과 작업 처리량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게 바로 분산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셔도 충분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에 계층 구조는 하드웨어 계층부터 시작해서 기억장치,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계층으로 분류돼서 여러분에게 분산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산 시스템에 대한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장단점 보도록 하죠. 시험에는 이 분산 시스템의 장단점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장점으로서는 여러 사용자들 간의 통신이 용이하다. 그죠? 같은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통신. 우리 기사 친구 시스템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지역의 사람끼리 만약에 통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제한된 장치를 여러 지역의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고 여러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중앙 컴퓨터의 과부하가 적다. 그죠? 하나의 컴퓨터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면 그죠?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중앙에 있는 컴퓨터의 부하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중요한 건 이제 사용자는 각 컴퓨터의 위치를 몰라도 자원 사용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우리 기사 친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사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량진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듣고 있는 기사 친구의 강의가 노량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량진에 있는 서버에서 내가 강의를 듣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고 듣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냥 기사 친구 어디서 날라오겠지. 그죠? 그렇게 듣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고 있지만 사용자는 각 컴퓨터의 위치를 몰라도 자원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투명성이라고 부릅니다. 투명성. 투명성이라고 부릅니다. 투명성. 자, 이 투명성이라는 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큰 단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각 컴퓨터의 위치를 몰라도 자원 사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일을 나누어 처리함으로써 연산 속도, 신뢰도, 사용 가능도가 향상되고 결합 허용도 가능하다. 자, 이런 특징. 시스템의 점진적 확장이 용이하다. 분산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측 한번 해보세요. 가리고. 예측 한번 해보세요. 분산 시스템 단점은? 그렇죠. 돈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분산시켜서 여러분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버를 여러 개를 두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쵸? 단점으로서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보안도 어려워요. 그쵸? 보안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야? 그쵸? 저는 사실 강의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죠? 찍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제 강의를 무료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뭐 영화 같은 거 다운받을 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둠의 경로를 찾아가서 영화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 강의도 어둠의 경로를 찾아가면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퍼뜨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작권 그런 문제, 그러니까 노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영화 제작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화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노래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그 사람도 수익이 생기는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아 버리면 불법 다운로드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점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어렵다는 거,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이 분산 시스템의 단점이 되겠고요. 점진적 확장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점진적 확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선을 만약에 7, 8차선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선이 1차선으로 좁아들면 그 사이에서 차들이 이렇게 그죠?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한 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그게 병목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도 그죠? 들을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버에 몰려버리게 되면 그 병목 현상 때문에 그죠? 스트리밍이 늘어진다든가 버퍼링이 생기다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점진적 확장을 통해서 서버를 여러 개를 두고 그죠? 점진적 확장 공사를 통해서 좁은 도로를 넓혀주는 거 이게 바로 점진적 확장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한 것은 분산 시스템의 장단점 확인해 봤고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역시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분산 시스템 투명성. 제가 투명성 얘기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투명성이라는 게 뭐야? 내가 언제 어디서 그 강의를 듣고 있더라도 이 강의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그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르고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가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분산 시스템의 투명성은 사용자가 분산 시스템에 위치한 여러 자원을 사용할 때 각 자원의 위치 정보를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사친구의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그 강의가 기사친구의 메인 서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해서 날라왔다. 그걸 생각하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단지 내 컴퓨터에서 클릭하면 강의가 나오는구나. 내 컴퓨터에서 강의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듣는 거야. 그쵸? 뭐 그런 생각도 아직 안 하고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우리가 투명성이다. 그래서 투명성의 그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투명성이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위치 투명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위치가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모르고 들을 수 있는 위치 투명성. 그 다음에 이주 투명성은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자, 이주 투명성은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스템 내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한다? 옮긴다는 얘기죠. 이주. 이동한다는 얘기죠. 자,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복제 투명성은 카피한다는 얘기죠. 복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사를 자유롭게 수행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병행 투명성은 여러 다중 사용자들이 자원들을 어떻게 한다? 병행 처리한다. 그러니까 말 속에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산 시스템의 투명성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을 했을 때는 이 네 가지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워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분산 시스템의 투명성이었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서버, 그죠? 장치, 사용자들에 대한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사친구의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다운로드 하면 전부 다 다운로드해서 친구한테 넘겨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이라 그래요. 클릭했을 경우에만,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우리가 스트리밍이라 하는데, 만약에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내가 노량진에 살고 있으면 노량진에 있는 서버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서로 다른 컴퓨터의 사용자 간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요. 사용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건데요. 분산 파일 시스템의 실제 예 중에서 이 NFS라는 이 용어가 사실 약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이 NFS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NFS는 뭐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격 통신망을 통해서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 구현되고 구체화된 시스템이다. 자, 첫 번째 문장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보시면 NFS의 오답 축제 보시면, 캠브리지겠죠? 케메지인가? 케메지 멜론 대학에서 개발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개발된 거지,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개발된 거지, 여기 대학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린 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죠?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면 여러분은 맞춰야 됩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 로커스라는 것도 있고 엔드루라는 거 있다는 것도 눈도장만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명성과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6번째, 분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함. 자, 분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어떤 것들이 있냐? 링크 결함과 그 사이트 결함, 메시지 분실 세 가지가 있는데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분산 시스템 발생하는 결함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링크가 결함되는 경우도 있고 사이트가 결함되는 경우도 있고 메시지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역시 뭐 내용보다는 발생되는 결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기 때문에 세 가지 명칭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7번째, 분산 처리 시스템을 분류할 때 그 첫 번째가 프로세서 모델에 따른 분류에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인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주종 개념에서 서버가 주라면 클라이언트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에서 대부분 작업을 처리하던 예전에 호스트 터미널, 그러니까 이게 주종 처리입니다. 호스트 터미널 모델과는 달리 클라이언트 쪽에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해서 서버의 부하를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 안에서 데이터를 막 처리해서 클라이언트에다가 뿌려주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의 주 서버를 두고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거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올리면 그 데이터를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식.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방식이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통신 응용을 위한 표준 모델이었고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고 유연하고요. 그리고 처리할 자료의 출처 가까이 작업 처리 진행이 가능하고 개방형 시스템으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선택이 가능하던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역시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또는 틀린 것은 했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두 번째 위상에 따른 분류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사에서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 그리고 산업 기사에서는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체제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자, 위상에 따른 분류에서 첫 번째 망형. 이 망형의 망자는 그물망자죠. 그물 형태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단말 노드라고 합니다. 이 단말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말이 있을 때 서로 통신을 해야 되잖아. 그죠? 자, 서로 통신을 하는 방법은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 단말이 다 연결되는 방식. 이렇게. 됩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 단말이 다 연결돼.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모든 단말이 이렇게 다 연결돼요. 그죠? 또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또 얘를 기준으로 모든 단말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방식. 그죠? 자,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그물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물망자를 따서 망형 또는 그물형, 다른 말로 완전 연결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상에 따른 분류 중에서 망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말이 다 선으로 연결되니까 이 선의 회선수가 되게 많아지겠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특징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컴퓨터 시스템 내의 모든 컴퓨터들과 직접 연결이 존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죠? 1대1로 연결하니까 뭐야? 신뢰성이 높아지고 대신에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 통신에서 한번 설명이 들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단말. 그죠? 그럼 만약에 노드의 개수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노드의 수가 만약에 5개일 경우에 필요한 회선수는 총 몇 개인가? 회선수 헤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8. 아우, 짜증나요. 그죠? 이거 다 언제 헤아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가 5개일 경우에 회선수는 2분의 노드를 n이라고 했죠. n 갈로 n-1개입니다. 1개. 이게 뭐다? 이게 회선수가 되는 거예요. 회선수. 계산해 볼까요? 노드가 5개니까 2분의 5 갈로 5 마이너스 1개니까 2분의 5 곱하기 4가 되니까 2분의 20이 되니까 그래서 몇 개? 10개. 4, 5, 20.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선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회선의 수가, 노드의 수가 3개일 경우에는 얼마냐? 노드의 수가 100개일 경우는 얼마냐? 한번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어떤 학생이 이거 공식을 외웠는데 가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죠? 기억이 안 나니까 노드의 수가 몇 개 나왔냐면 20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지 받은 거 시험지에다가 이 20개를 다 그려놓고, 그죠? 일일이 다 이렇게 꺼보고 일일이 다 꺼서 전체가 몇 개인지,
그죠? 확인했다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이 공식 시험에 가망성은 좀 적습니다만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니까 2분의 n 갈로 n-1개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망령이었고요. 그물망자를 딴 망령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면 트리형 나오네요. 트리형은 나뭇가지 형태로 구성된 거죠. 나뭇가지 형태로 노드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쭉쭉 뻗어나간 형태를 우리가 트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각 컴퓨터들이 트리 형태로 연결된 구조로서 상위 컴퓨터가 고장나면 하위 컴퓨터는 통신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얘가 고장나면 나머지가 전부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죠? 자, 그게 바로 트리형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계층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자, 이 성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스타형이라고도 하죠. 별성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또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 자꾸 높아심에서 보여드리는데 얘가 별처럼 생겼다고 회선 얘가 별처럼 생겼다고 이걸 별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물형입니다. 별형은 이게 별형이에요. 이거 키보드에 보면 에이스트리크라 그래서 이 모양 있죠, 이 모양 키보드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에이스트리크 별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 모양으로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중앙에 호스트 컴퓨터를 두고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얘랑 만약에 통신하려고 그러면 중앙을 통해서 통신하는 거죠. 중앙을 통해서 통신하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고장나면 전체가 마비돼 버리는, 그죠?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중앙 컴퓨터로만 직접 연결돼 있고 구조가 간단해요. 각 노드들이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형태로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1대1, 1대1. 중앙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거. 이게 가장 별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응답 시간 빠르고요. 통신 비용이 적고요. 터미널 증가에 따른 통신 회선 수도 증가하고 노드의 삽입 삭제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싶다. 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싶을 때도 자, 이렇게 선만 연결해서 노드 달아주면 돼요. 그죠? 또 선만 연결해서 노드 달아주면 되고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노드의 삽입 삭제도 상당히 쉽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성형이었고요. 이어서 자, 링형 볼게요. 링형. 자, 링형은 다른 말로 반지형이라고도 하고요. 고리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림을 보면 링형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링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랑 통신하고 싶으면 이렇게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랑 통신하고 싶으면 얘를 거쳐서 이렇게 통신을 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회 경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통신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링형의 단점은 뭐냐면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하려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이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노드의 추가 삭제가 힘들다. 이런 게 링형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시스템 내 각 사이트가 인접하는 다른 두 사이트와만 직접 연결된 구조고요. 자, 정보는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전달 가능하고 단방향, 양방향이란 말은 우리가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개론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경우에 통신 회선을 절단해야 된다는 이 단점이 있겠죠. 그죠? 이런 단점이 있고 뭐 새로운 노드를 역시 그 추가할 때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삽입해야 그러니까 제거할 때는 또 이어줘야 되는 그죠? 이거 하나 빼버리면 얘랑 다시 이렇게 이어줘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자, 기본 비용은 사이트 수에 비례하고요. 메시지가 링을 순환할 경우 통신 비용은 증가한다. 순환한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다중 접근 버스 연결입니다. 버스. 자, 버스. 자, 이게 버스 모양으로 생겼습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울 때 이거 전부 다 모양으로 생겼다고 말을 붙였는데 얘가 버스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얘가 버스 노선입니다. 요 네모 상자는 뭐냐면 버스 정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버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버스가 이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버스 정거장이에요. 그죠? 버스 정거장. 그러니까 버스 정거장에서 사람들을 데이터를 실어다 나르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실어다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실어다 나르고 올 때 여기 거 또 실어다 나르고 이렇게 버스 정거장 형태로 만들어서 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새로운 노드를 제거할 때 쉬워요. 삽입할 때도 쉬워요. 그죠? 링형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시스템 내 모든 사이트들이 공유 버스에 연결된 구조고요. 물리적 구조가 단순하고 사이트의 추가와 삭제가 용이하다. 이게 버스형의 특징입니다.
추가 삭제가 용이하다. 사이트의 고장은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유버스의 고장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고장나도 전체 시스템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노선, 이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노선이 고장나 버렸다. 그죠?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전체 버스가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기본 비용은 사이트 수 역시 비례한다는 말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링형 이어서 다섯 번째 다중 접근 버스 연결 방식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운영체제에 따른 분류를 이제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또 네트워크 운영체제와 분산 운영체제가 있어요. 자, 네트워크 운영체제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네트워크로 구성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원격 시스템으로 로그인하거나 원격으로 자원을 전달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그렇죠. 네트워크 운영체제니까 네트워크로 구성됐다는 말, 그리고 원격으로 자원을 전달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만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자, 분산 운영체제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중요하죠.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시스템 내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의 운영체제. 여러분 집의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깔려 있을 거고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나 iOS 운영체제가 사용이 될 거예요. 그 운영체제가 모든 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설계와 구현은 좀 어렵습니다. 분산 운영체제니까. 자, 요청한 컴퓨터에 요청된 컴퓨터 자원이 이주됨으로써 자원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주, 옮긴다는 얘기죠. 아까 앞에서 제가 이주에 대한 설명, 뒤에 가서 한번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자, 종종 나오니까 별표 하나 해두고요. 자, 데이터를 이주하는 경우 있습니다. 데이터를 요청한 사용자가 컴퓨터로 해당 데이터의 복사본을 전송시키는 방법으로서 분산 운영체제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하고 나하고 데이터 자체를 옮겨가지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대구지사가 있고 부산지사가 있고 서울지사가 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결제 문서를 올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결제 문서가 어디 있느냐? 서울지사에 있단 말이야. 그럼 대구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대구로 이주시켜서 대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라.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연산 이주라는 것은 분산 운영체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많은 양의 파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파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액세스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이주 방법이다. 그러니까 연산 자체를 이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 자체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대구 지점으로 땡겨올 수가 없으니까 아예 사람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연산 이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세스 이주라는 것은 프로세스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방식이라 해서 컴퓨터 자체를 들고 와버리는 거죠. 그죠? 서울에 있는 컴퓨터 자체를 대구로 들고 와서 그 컴퓨터로 사용하는 방법. 이게 바로 프로세스 이주다. 그래서 이주라는 걸 통해서 분산 운영체제를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분산 운영체제, 분산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실체를 통해서 이제 운영체제의 이제 끝을 달리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분산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과 관련 용어 열심히 정리해 두시고요. 분산 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역시나 한 번 더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뭐 한다? 운영체제 실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실제 중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뭐냐? 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그리고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사용하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그리고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서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MS-DOS라는 운영체제까지 다뤄보면서 운영체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은 좀 제가 중간중간에 여담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죠? 재밌게 들어주시고 항상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항상 수업을 들을 때 힘든 거 다 압니다. 그죠? 힘든 거 알면 넋두리는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게시판을 통해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또 공부하면 될까요? 그죠? 이런 얘기를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댓글을 계속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그죠? 다음 과목 또 소프트웨어 공학, 또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 시스템 분석 설계까지 완벽하게 여러분 마무리하셔서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최종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